기판력이 작용하는 국면이 3개가 있었는데 전소하고 후소하고 소송물이 같으면 기판력이 미칩니다. 호소의 청구가 전소의 판결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청구라고 하게 되면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거,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을 구성한다고 해서 기판력이 항상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히 국가배상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배상 청구송이 후소일 때 과연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의 마지막 이 부분,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무효확인 소송은 기판력이 미칩니다. 만약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 있었는데 이 보험료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그 부과 처분은 무효다. 나는 이미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소에서 무효확인 소송에서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이미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후소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요, 그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 판결이 나와서 유효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후소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그 부가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모순되는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선결 문제라는 작용 국면에서 이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판력이 미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잘 문제를 출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소가 항고소송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 위협 항소송은 어떨까? 부작위 위협 항소송은 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기판력이 안 미친다고 봅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결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무효확인 소송은 그것이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기판력이 미치고, 부작위 위협 항소송은 그것이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기판력이 안 미치고, 취소 소송은 인용 판결은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 판결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는 둘 다 되고, 하나는 둘 다 안 되고, 하나는 하나만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뭐 결론은 그래요. 무효는 뭐 어렵지 않은데 부작위는 왜 그런 거냐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면 다른 거 다 떠나서 봐도 부작위 위협 항소송의 부작위 한번 보세요. 부작위 2조이랑 2호에 부작위 위협 항소송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겠죠? 네, 맞아요. 뒤에서 좀 더 부작위 위협 항소송 테마 가면 자세히 분석을 하겠지만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원고적 격도 한번 볼까? 36조를 한번 보세요. 부작위 위협 항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 격 사람은 처분에 신청을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엄연히 명시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작위 위협 항소송은 각하됩니다. 국가배상은 어떤가요? 항상 예로 들고 있는 혹한의 날씨에 이제 겨울이 돼가고 있죠. 혹한의 날씨에 주치 중에 파출소 앞에서 노상에서 잠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나가던 경찰관이 그 사람을 보고, 술이 취한 사람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면서 그냥 두고 순찰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뭐 2시간 뒤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얼어 죽었죠. 동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법한 부작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작위거든요. 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보게 되면 보호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이럴 때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신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에게 보호조치를 하라. 나를 당장 도와줘라. 라고 신청했습니까? 보호조치는 처분이 맞거든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하지만 신청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아니 수혜 취한 사람이 나를 바로 옆에가 파출소야. 나를 안에서 보호조치를 시키거라.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었다면 지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요하지 않아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때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은 의무이행쟁송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작위 여파이송은 신청을 전제로 하고 국가배상은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부작위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동일 소송물과 모순 관계에서는 기판력이 항상 미친다. 그 상황이 맞다면. 선결 문제는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무야기송은 다 미치고 부작위여파는 다 안 미친다. 그런데 무야기송과 부작위여파이송 쪽은 잘 질문을 안 한다. 주로 취송을 가지고 질문한다. 반은 되고 반은 안 되는 쪽으로. 국가배상 취송과 국가배상 이렇게 전소 후소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동일 소송물이나 모순관계처럼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지 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선결 문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주로 출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질문하지 않겠죠. 선결 문제로 주로 출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국가배상을 좀 알면 좋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영업정지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고 영업정지 때문에 영업을 못해가지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고 했을 때 여기서 영업정지의 위법성 판단하고 여기서도 영업정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니까 여기서 판단하는 것하고 여기서 판단하는 것하고 과연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게 진짜로 완전히 같다라고 본다면 보세요. 좀 박스의 크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쵸? 네. 완전히 같다라고 한다면 기판력이 뭐 당연히 미친다고 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사실 이 법령 위반과 관련돼서 국가배상 파트에 가게 되면 이런 학설들이 있어요.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광의 행위 위법성설, 결과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학설 중에 무엇을 택하는지에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미친다면 얼마나 미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학설들은 뭘 기준으로 나온 거냐면요. 이제 법령 위반에 관한 판단을 할 때 저런 학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 위법성을 판단할 때 국가배상에서는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라는 문제하고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이라고 말할 것인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이 법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이라고 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해했죠? 위법성 판단의 기준과 대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기준은 무엇에 위반되었을 때, 대상은 무엇이 위반되었을 때 법에. 이런 문제인데
무엇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이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가 취소송에서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뭐 내용의 위법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때 성문법에 위반되는 것도 위법이고 불문법에 위반되는 것도 위법이고, 그리고 그 불문법에는 판례는 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관습법이나 조리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조리법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말하죠. 피평신자 목동 부실사가 있었습니다. 평신자가 아닌 목동은요, 다리가 부실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조리의 법칙이시죠. 그럼 국가배상에서도 그거에 위반되었을 때만 위법이라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국가배상은 더 넓은 기준을 세워놓고 있어요. 권리남용이라거나 신의성실이라거나 안전확보자의 임무라거나 인권존중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위반되었을 때도 국가배상에서는 위법하다고 봐요. 되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위법성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판례도 이렇게 말을 해요.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은 그냥 객관적 정당성만 결여됐으면 다 위법이다.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라고 말을 해요. 상당히 넓어지는 겁니다. 전에도 뭐 설명하다가 나왔는지 범인식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경상도 쪽인데요. 초등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 초등학교 여학생 사건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건도 요즘에는 좀 많이 다뤄지는데, 그것도 중고등학교 여학생은 또 중학생이 동생이고 고등학생이 언니예요. 같은 집에. 성폭행을 당했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초등 여학생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었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을 그 피해 여학생 앞에 피해 여학생한테 이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누가 너를 성폭행했는지 지목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여학생이 어떻게 지목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조사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그 여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뭐 인권 존중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렇듯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은 취소에서의 위법성보다, 즉 국가배상법에서의 말하는 위법성하고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위법성에 범주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이라고 말할 것인가? 위법성 판단의 기준 문제죠. 또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축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에요. 무엇이 법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이라고 말할 건데, 이 문제도 달라요. 취소는 처분이잖아요. 공무원의 직무행위로서의 처분, 이 법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배상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직무의 범위 밖에서 공무원 개인의 어떤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무원 개인의 행위예요. 공무원 개인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성 판단의 대상 역시도 직무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측면에서도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취소보다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배상과
취송의 위법성의 범위는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국가배상의 위법성과 취송의 위법성의 관계는 국가배상의 위법성이 취송의 위법성을 포함하고 그것보다 그것을 벗어나는 영역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국가배상의 위법성이에요. 이게 국가배상의 위법성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책 핸드북 이 소책자 요게 취송의 위법성인 겁니다. 취송의 위법성이 훨씬 좁죠. 위법성 판단의 기준의 측면에서 봐도 위법성 판단의 대상의 측면에서 봐도 취송의 위법성이 더 작아요. 그러면 이 안에를 취송의 위법성을 1번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는 이 부분을 2번 영역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취소소송 전소에서 위법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1번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배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위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책이 취송이고 이 큰 책이 국가배상이에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위법이 됐어요. 전소인 취소용에서. 그럼 국가배상을 기준으로 봐도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취송에서 전소에서 적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2번 영역입니다. 2번 영역인데 국가배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취송을 기준으로 봤을 땐 적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을 기준으로 보면 위법인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맨 안쪽을 1번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취송을 벗어나고 국가배상에 안 벗어나는 부분을 2번이라고 치고요. 취송도 국가배상도 벗어나는 부분을 3번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기준을 삼게 되면은 취소 소송에서 위법이다. 전소에서 그러면 1번 영역에 있었던 거죠. 그럼 국가배상을 기준으로 봐도 안쪽에 있으니까 위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소에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나왔으면 후소에서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기판력이 미칩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의 상황은 좀 달라요. 만약에 3번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취송을 벗어났기 때문에 적법이죠. 국가배상을 기준으로 봐도 적법이에요. 그러니까 3번만 생각하게 되면은 취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2번을 간과하면 안 돼요. 1번 취송과 국가배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2번 영역이잖아요. 2번 영역은 취송을 기준으로 보면은 적법인데 국가배상을 기준으로 보면 위법이 돼요. 그러니까 취송에서 적법하다고 해서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국가배상에서도 반드시 적법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겠죠. 바로 이겁니다. 예,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국가배상의 위법성, 법령 위반이라는 부분 관련돼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과 대상의 문제가 있었다. 기준은 무엇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이라고 볼 것인지 문제고, 대상은 무엇이 위반되었을 때 법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이라고 볼 것인지 문제다. 기존의 측면에서도 취송보다 국가배상의 위법이 넓고, 대상의 측면에서도 취송보다 국가배상의 위법이 넓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믹싱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학설들입니다. 협의행위 위법성설은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통일적인 결론을 도출하자. 단일한 기준으로 가자. 안 그러면 헷갈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가배상의 위법성 인정 범위가 매우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요 광의행위 위법성설은 뭐냐면
얘도 행위의 위법이고 얘도 행위의 위법이에요. 여러분 취소는 행위 소송이죠. 행위의 위법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협의행위법성설과 광해행위법성설까지는 취소하고 국가배상을 비교는 할 수 있어요. 비교 정도는. 하지만 얘는 아예 취소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결과 위법성설은. 국가배상에서 판단하는 위법하고 취소에서 판단하는 위법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렇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결과 위법성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공무원의 어떤 위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지. 그러면 그 위법행위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손해 발생은 결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 위법성설이라고 했어요.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것은 그 불법행위 부분이 아니라 그 손해 발생 부분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인 부분이 아니라 결과 부분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는 어떨 때 위법해질 것인데?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어떨 때냐면 그 피해 국민이 도저히 그것을 참고 견디기 힘들 정도라면 위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인 한도를 넘으면 위법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인 한도론이라는 일반 원칙이 있는데 국민이 도저히 참기 힘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걸 위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결과 위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취소 소송에서는 지금 원인이라고 말하는 그 불법행위, 그 행위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판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에서는 그 결과라고 말하는 손해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국가배상이 판단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취소해서 위법이라고 했으니 여기도 위법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서 적법이라고 했으니 여기도 적법이라고 봐야 된다 라는 식의 논리 자체가 애지당초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 위법성설이. 그러면 얘는 기판력이 뭐 전혀 미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상대적 위법성설은 뭘까요? 저런 식의 학설명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상대적 위법성설. 제가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어떤 침해 행위의 태양을 살펴보고 또 발생한 손해의 피해의 정도도 살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우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뭐 어떻게 보자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사실 대부분의 법적인 판단이 저런 식인데 개별적 검토설, 종합성설 뭐 이런 입장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저런 식인데 이제 아직 법적인 판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침해의 태양과 그 다음에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을 내리기 무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시하신 게 뭐냐면 요 광해행위법성설하고 결과위법성설이 합집합된 게 바로 상대적 위법성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크게 틀리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광해행위법성설하고 결과위법성설의 합집합. 그러니까 광해행위법성설에 따라서 위법으로 판단되는 것도 결과위법성설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다 위법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게 상대적 위법성설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이 협의행위법성설, 광해위법성설, 결과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위법성의 인정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방금 보신 대로 요 상대적 위법성설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과위법성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과위법에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국가배상에서는 결과의 위법을 보고 취소에서는 행위의 위법을 보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버리게 되면 기판력은 전혀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결과 위법성설, 얘는 이 안에 결과 위법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기판력은 전혀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행위의 위법을 봐야지만 행위소송으로서의 취소에서의 위법성하고 그 인정 범위를 비교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얘는 원래부터 취소소송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설이고요. 위법성 판단의 기준과 대상도 다 똑같이 보는 거고요. 얘는요, 위법성 판단과 기준을 전부 다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의 인권 존중, 신의 성실, 권리 남용 같은 것들도 포함시키고, 대상의 직무 행위 말고, 그 직무상 행위 말고 공무원 개인의 행위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광해행위 위법성설. 판례는 광해행위 위법성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례도 있고,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례도 있어요. 그리고 다수설은 광해행위 위법성설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광해행위 위법성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는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요. 학설은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음영이 처리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로 거의 대부분의 책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국가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그 책 두 권의 크기 비교한 게 바로 요 광해위법성설 요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계적으로 만약에 주관식 시험에서 답안지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요건 이제 기판력의 작용 국면 중에 선결 문제 쪽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요 영업정지에 대한 판단이 얘네들의 먼저 해결되는 문제로 나서고 있는 건 분명하죠. 선결 문제에서 작동을 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위법심사는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기판력 논의로 넘어와서 선결 관계가 성립되느냐 안 되냐, 취소송과 국가배상에서의 선결 관계가 성립될까 안 될까 이 논의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네, 1단계 이동입니다. 이동. 같고 다르고, 정확하게 뭐 다르고 같고죠. 같고 다르고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 이제 그 다음 이제 최종적인 관계입니다. 1원설, 2원설의 입장이 있어요. 우리 처분 개념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그런 식이었잖아요. 행정행위하고 비교하면서 1원설, 2원설 따지고, 그 다음에 형식적 행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는 2단계로 넘기고, 비슷한 방식이에요. 먼저 같냐 다르냐 따지고, 취소하고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똑같은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좀 달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점점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들은 어쨌든 무조건 취소보다 넓다는 얘기예요. 처분과 행정행위 비교할 때도 이원설은 처분이 행정행위보다 넓다라는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원설 그러면 우선 넓다라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거라고 하게 되면 전소의 판결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똑같은 거니까 후소에서도 무조건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죠. 전면적인 기판력 긍정이 되는 거고, 양쪽 모두 다 기판력 미쳐서 선결관계 성립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른 거야 라고 했을 땐 진짜 서로 생뚱맞은 거야 이렇게 보는 입장. 이거 얘는 결과 위법이야,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더 넓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얘는 더 넓어, 얘는 완전 다른 얘기야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더 넓어 라는 입장에서는 취소에서 인용판결 위법이라고 하면 국가배상에서는 물론 위법이 되고, 그러니까 선결관계에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구조상 기각이라고 했을 때는 취소에선 적법이라고 말했어도 국가배상 기준으로는 위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결론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기판력 미친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 기판력 미친다고 말하면 무조건 같은 결론을 도출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 건데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기판력의 작용 국면 중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선결 문제 부분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판결의 효력은 불자판형 세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확정력.
불가증력이 형식적 확정력이죠. 상소기간이 경과돼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럼 누구의 손발을 묶인다고? 해당 소송 절차에서의 원고하고 피고였죠. 그리고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도 스스로 묶여서 그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 자박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소송 절차에서 원피고와 법원까지 다 묶여서 소송 주체 3명이 다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1로 가는 것이고, 후소가 등장하는 거죠. 후소. 기판력으로 실적 확정력, 이미 판단은 끝났다라는 문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던 내용입니다. 얘는 후소에 적용되는 것이고, 후소. 후소의 소송 주체인 원고하고 피고, 당사자하고 법원하고 전부 다 묶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이 밖으로 미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영향력은, 이건 제가 그냥 부르는 이름이라고 했고요. 이건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영향력 부분은 얘는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얘는 본안 판결 전체에 다 인정되는 것인데 반해서 얘는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기각에서 안 됩니다.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되면 형성력이 인정돼서 법률관계 처분 효력이 변동된다고 했고요. 형성력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송 당사자한테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소송법 29조 1항에서는 대세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따라서 통설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형성력이 소송의 제3자한테까지도 미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3자 효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 대세효와 함께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게 바로 기속력이라고 했고요. 얘는 29조고 얘는 30조. 두 개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부는 판결의 취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라는 것이고, 그 수범자는 행정기관이 됩니다. 이 논점 세트를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기판력의 본질을 가보시게 되면은 인용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인용 판결 같은 경우에는 A 처분이 이미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A 처분에 대한 취소이나 무효인송으로 후소를 제기해 봐야 협의 소익이 인정한 데서 각하되는 것이지 기판력 때문에 각하되는 게 아니라고 했고요. 기판력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각 판결설과 각각 판결설에 이렇게 대립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 입장은 기각 판결설, 민사소송 쪽과 좀 다릅니다. 통일적 재판을 위해서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본안 재판에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가 없다. 각각 판결설은 소송 재판에 미치는 힘이라고 보는 것이고,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된다. 반복 금지요. 기판력의 인정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기판력은 우선 요건으로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죠. 불복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소송에서 판결이면은 상소기간이 되는 것이겠죠. 네, 본안 소송의 판결에 미치는 것입니다. 각각 판결이 아니라 위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먼저 본안, 본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에서의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는 불복기간으로서 상소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불가증력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판력도 발생합니다. 이미 판단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본안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엔 뭐죠? 제소기간이죠. 소송제기기간, 제소기간입니다. 얘는 상소기간, 얘는 2주고 얘는요? 얘는 90일입니다. 경과되면 더 이상 재결을 다툴 수 없는 상황, 불가증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 재결은 기판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소송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불가증력이 발생했었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전소송으로 가구제 있죠. 가구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밖에 현재 인정 안 되고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23조에 있었죠. 즉시항고라고 돼 있었고요.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되면은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당연히 여기에도 기판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적이 없어요. 행정심판은 물론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면은 불가증력이 발생하긴 하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이의신청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의신청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그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행정소송법 제21조에 소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항에 소변경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은 즉시 항고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항고가 아니고 즉시 항고였습니다. 즉시 항고는 이제 항고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법원의 결정이죠. 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불복할 때 즉시 항고의 방식으로 불복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에도 뭐 이런 규정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불복 규정이 없었습니다.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재결 말고 쟁송 절차에 있어서의 결정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는데 2010년도 1월 25일 날 심판법 전문 개정되면서 이런 게 들어왔어요. 청구의 변경입니다. 29조. 소송으로 치게 되면 소변경이죠. 소변경이 청구 변경이잖아요. 신청인은 6항에 따라서 그 결정물 송달받고 나서 7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즉시항고도 7일입니다. 이의신청도 7일이고요. 이 이의신청이 바로 행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됩니다. 저건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판법이 마련해 놓고 있는 그냥 불복 절차일 뿐입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행심위에. 네, 이 경우도 역시 기판력이란 거 인정 안 됩니다. 기판력은 어디서만 인정되냐? 소송에서 본안 판결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네, 기판력. 각각 판결은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냥 전부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해서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일부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위법이고 부분적으로는 적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해서 미칩니다. 사정 판결은 예외적인 기각 판결인데 이거와 비교하면서 적법해서 그냥 내리는 단순히 기각 판결 생각해보게 되면 전부 다 적법이다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사정 판결은 28조 행정소송법 28조 1항 후문에서 판결 주문에다가 위법이라고 명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각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라는 거꾸로 위법하다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네, 기판력은 실체법적 효력이 아니라 후소에 미치는 소송 절차에 위에서만 작동을 하는 그런 소송법적 효력인데요. 이미 판단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 적용 범위는 언제나 주관과 객관과 시간을 기준으로 보게 되고, 이건 후소에 미치는 것인데 누구한테 미치니? 사람 찾아보시면 후소의 소송 주체로서의 당사자하고 법원 이 세 명한테 미치게 되는 것이고, 판결 주문이 객관적 범위가 된다라고 민사소송법 216조에 나와 있었고, 그 얘기는 판결문에서 판결 이유 부분에는 기판력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문에는 결론만 나와 있고 이유에는 실체법적으로 왜 위법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만 본다. 그리고 얘는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출된 소송 자료를 가지고 나온 판단인지에 주목을 하게 되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소송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기판력은 이때까지 있었던 상황에 미친다라고 보게 됩니다. 문제에서 출제될 때 질문 방식을 보게 되면요, 전소가 취소이라고 치게 되면은 인용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처분이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하겠죠. 취소이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처분이 적법이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할 겁니다. 위법이 싫은 것은 누가 되겠습니까? 후소에서 위법이 싫은 것은 바로 피고하고 피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언제나 판단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적법이 싫은 것은 원고가 되겠고 법원은 언제나 판단을 내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때 법원은 후소에서 법원이 전소에서 위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또는 후소에서 반대 입장은 누구야? 피고가 적법하다고 항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취소이 만약에 기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처분은 적법이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기판력이 미치니? 라고 질문을 할 때는 후소에서 법원이 거꾸로 위법하다고 판단 내릴 수 있는가? 위법이란 주장은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런 식의 질문 방식이 주관식, 객관식에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반대, 위법이잖아요? 반대로 적법하다고 판단, 적법하다고 주장. 적법, 반대로 위법하다고 판단, 위법하다고 주장. 거꾸로 모순되는 이런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 두 번째 질문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기출문제. 위법하다고 판단이 나왔죠.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거요. 이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가라면 해야 하는가? 밑에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죠. 후소에서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가? 라는 방식의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지 마시고 기판력에 대한 질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작용국면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좀 설명할 내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시험들은 3문제만 출제를 하지만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조건 출제되는 게 바로 이 판결의 효력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범위도 넓고 중요한 부분이다. 네, 판결의 효력을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법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